오늘은 그 내용이 좀 간단해 가지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그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주로 이제 왜 이런 그 이야기들을 이 사람들이 했는지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 맥락이 이해가 돼야지 왜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고 저 사람은 저런 얘기를 했는지 그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 배경 설명을 좀 먼저 좀 조금 자세하게 한 다음에 에, 진행을 이제 하승을 합니다. 우선은 그,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 유학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 유학의 이제 그 구조가 유학의 유학적인 그러니까 유학이라는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그다음에 개념, 그다음에 이 개념들을 서로 연결해 놓는 그 논리, 그다음에 논리가 모여가지고서 하나의 어떤 이론을 이제 이루는데, 그래서 언어, 개념, 논리, 이론, 요거를 갖고서 이 세상을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세상을 설명하는데, 유교적인 그 언어를 쓰기 때문에 이제 유학이라고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하는 거고, 이 사람들이 설명하고자 했던 것들이 이제 인간 사회, 인간에 관한 설명이죠, 인간. 인간이 이루는 사회, 그 다음에 국가, 그다음에 이제 자연, 우주까지 등등 해가지고 전부 이제 설명을 하고자 이제 노력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이제 그 분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합니다. 윤리가 있고 인간의 윤리, 도덕, 덕목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의례, 관훈상제 이런 의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자기 함양, 뭐 군자, 신비의 도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인간이 모여서 이루는 국가, 경제, 정치 이런 거를 설명을 하려고 요. 이게 굉장히 다양한 분야들이 쫙 있는데 그걸 한데 묶어가지고 그 설명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한데 묶어주는 그 어떤 근본 그 원리가 이제 있다고 상정을 하는 거죠. 그것이 뭐 도든 리든 성이든 태극이든. 그래가지고 한 체계를 이제 이루는데 이런 체계가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의 이해의 틀, 우리가 뭔가를 이해할 때 어떤 그 이해 틀이 있는데 그 이해 틀을 이제 제공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서오경이 이제 중심적인 그 개념의 원천이 이제 되고요. 이런 이제 책들인데, 자, 이것이 이제 각 나라마다 다르잖아요. 다른데 그 조선의 중국의 그 소위 그 지식인들, 유학자들은 이제 이거를 설명하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이거를 왕이 있고 지배계급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양인이 있잖아요. 그 피지배계급인데, 이런 구조를 이뤄가지고서 그 사회가 형성이 되고, 국가의 지배가 이제 그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그 납득을 시키고 하는데, 유교의 언어, 개념, 논리, 이론, 이런 것들을 이제 끌어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구조가 없어지면은 그 유학은 유교는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지금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이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 별로 그 뭐 설득력이 없는 거죠. 근데 일본 유학이 가는데 일본은 이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또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서 있고 그 양반 계급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무라이인가 사무라이가 지배 계급을 이루고 있어요. 사무라이가 그 군인들이 이제 지배 계급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 격까지 뭐 천황도 있고 어쩌고 한데 이 사람들은 그 크게 이제 힘을 못 쓰고 여기에 피지배 계급이 있는 거죠. 피지배 계급이 있는데
요거를 그 자기네 사회니까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네 사회가. 그다음에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뭐 등등의 그 과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유교적인 언어, 개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 기본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두 나라의 유학은 유교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유교라는 것이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근데 일본의 인구 구성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일본의 인구 구성이 조금씩 변화가 있지만 거의 이것이 유지가 되는 근세라고 하는 1600년부터 메이지 시대가 되는 1868년까지의 일본의 인구 구성입니다. 이거 구성을 보면 그 백성, 농민, 이 농민을 그 백성이라고 불렀어요. 백성이라고. 이 백성이 거의 85% 정도를 차지하고 이 사람들은 그 농업 경제가 중심이니까 그 땅을 경작해가지고 쌀을 생산하고 곡물을 생산하고 면화를 기르고 뭐 이러는. 사무라이는 사무라이는 그 요 정도인데 요 사람들은 한 7% 정도를 차지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 나머지 93%를 이제 지배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요 상인들은 여기인데 5% 정도예요. 5%. 여기 상공업이 포함되는 거예요. 이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일본어는 그 쪼닌이라고 그러세요. 이, 이 정자가 한국어로 치면은 그 동이나 구 뭐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종이라고 아직도 쓰는 데가 있더라고요, 한국에. 청주 어떤 청주에 그 시내가 본종통이더라고요, 본종통. 아직까지 이걸 쓰는 일본 일제시대 때 도입한 건데. 그다음에 3%가 여기가 이제 그 귀족들이고 피차별명이 이제 피차별명 사람들이 함께 묶어져 있어요. 3% 되는데 피차별은 브라크민, 히민, 에따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유학자는 어디에 존재하냐면 요 경계에 조금씩 존재하는 거예요. 경계에. 이런 이제 구조가 있기 때문에 조선하고 조금 상당히 다릅니다. 다른데 자 그다음에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그 일본은 요 지배계급하고 요 백성들 85%의 농민들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어요. 분리. 사는 곳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거주하는 곳이. 예, 그런데 이게 야츠히로라는 규슈에 있는 도시인데 그 도시를 그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도시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까만 걸로 이렇게 아주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도시입니다. 도시가 있으면 이제 가운데에 요 사무라이들의 가장 대장 다이묘가 사는 거예요. 다이묘. 다이묘가 여기 성을 쌓고 그다음에 뭐 해가지고서 이 물로 해가지고서 성벽을 쌓고 해가지고 일본 가면은 그 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다이묘 대장이 살고 그다음에 요 근처에 가까운 데일수록 요 다이묘에 봉사하는 가장 높은 사무라이들이 사는 거예요. 사무라이들이 이렇게. 이건 하나의 군사 조직이 도시의 중심부를 딱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기네 그 영토를 지배를 해요. 지역을. 그다음에 여기에 절이 있고 절이 많고 그다음에 상인들이 살아요. 상공인들이. 그래서 이렇게 딱 도시를 이루는데 이 도시가 그때 당시의 말로는 조카마치라고 그랬어요. 조카마치 성하정. 그리고 이거하고 완전히 분리돼 가지고 이쪽 그 바깥에는 토지에 농민들이 사는 겁니다. 농민들이. 그러니까 이 양자 지배계급과 이 농민들이 딱 분리가 되어 있어요. 분리가 서로 접촉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조선은 양반들이 그 다 지방에 살잖아요. 서울에 그 집이 있어도 지방에 자기 땅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방 가면은 마을이 조금 분리가 되어 있긴 하지만 하여간 그 농토가 있는 데서 사는 거예요. 양반들이. 근데 일본은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일본은 이런 그 조카마치가 이때 당시에 근세 때는
제가 잘못한 264개가 있어요. 254개가 아니라 264개가 있었습니다. 플러스 요 에도, 동경, 요 쇼군이 사는 동경, 그다음에 교토, 귀족이 있는 오사카, 상인들이 많이 있는 나가사키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전국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래서 일본의 도시는 지금 현재의 도시들은 전부 이런 조카마치가 발전을 해가지고 도시가 된 거예요. 이제 그 도시의 연원이 17세기 초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될 거는 이 지배계급하고 피지배계급이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데, 자, 그럼 사무라이하고 백성들이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 백성들은 그 쌀을 생산해가지고 세금을 바쳐요, 사무라이들한테. 근데 딱 사는 곳은 달라. 사무라이들은 농민의 이 농지를 경작하고 하는데 관여를 안 해요. 거의. 그 이들이 서로 따라서 살기 때문에 이 사무라이 지배 계급인데 생활을 하려면은 그 음식부터 뭐 옷, 이런 여러 가지 물건이 필요하잖아요. 물건을 공급해 주는 것이 성공업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같이 사무라이하고 살면서 중개 역할을 해가지고서 물자를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유교가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유교라는 게 학문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 일본의 그 유학자들이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개가 되는 그 설명, 논리 구조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저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건데 일본의 그 지배 그 사회 구성원들의 관계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본다면은 이 사무라이 계급이 위에 있고 딱 분리가 돼가지고 여기 농민들이 있고 상업, 공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 사람들 서로 접촉되는 이 경계에 존재하는 것이 승려예요. 경계에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높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불교의 승려들입니다. 불교 승려. 불교의 승려는 그 건세가 아주 대단했어요. 그 다음에 유학자들은 여기에 속했는 겁니다. 이 정도야. 그 다음에 이제 이 천황하고 귀족,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각 계층이 그 당시 말로는 일본은 역이라고 하는데 자기의 듀티, 소셜, 오블리게이션. 이것에 의해서 한번 규정이 되어 있어요. 농민의 역은 이런 것. 상공업, 상인의 역은 이런 것. 유학자의 역은 이런 것. 승려 역은, 무사계급의 역은 이런 것. 이렇게 이제 분류가 돼가지고 사회가 구성이 돼가지고서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유학자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그 유학자뿐만 아니라 다른 지식계급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하냐면은 유학자가 있으면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인간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언어로서 인간의 사회를 설명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이해하는 그 역할을 하고 경제, 문화, 정치, 행정, 권력 이런 등등의 것들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기 이제 다른 지식계급이 있으면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더 나아가서 자연도 얘기를 하고 뭐 우주도 얘기하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거를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왜 그걸 이해하고 설명하고 뭐 하냐면은 이 사람들의 생존 방식입니다. 이런 것을 역할을 함으로써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거죠. 취미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생존의 한 방식입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자기들의 이해와 설명 이런 것들이 팔리는 대가로 물질을 받아가지고 먹고 사는 겁니다. 생존의 방식이에요.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나아가서 요것이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변하잖아요. 이게. 그 변화를 또 이해하고 설명을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그래야지 납득이 가야지 자기네들의
그 언설이 그 판매가 될 거 아니에요. 뭐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얘기를 하면은 뭐 누구도 아무도 뭐 눈길을 주지 않겠죠.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가만히 있지 않고 이게 자꾸 변한단 말이죠. 변하니까 이것도 설명하고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그 설명하고 이해가 뭐를 갖고 하냐면은 유교적 언어, 유교적 개념, 논리, 이론 이걸 갖고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 이 변화를 설명이 잘 안 돼요. 이제 그런 그 이제 그 문제를 오늘 저희가 이제 다루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앞으로 그럼 더 좋은 인간 사회, 더 좋은 문화, 더 좋은 권력, 정치 구조, 거버넌스 이런 것들을 그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룰 수 있다 하는 미래를 꿈꾸고 설명해주고 하는 역할도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인간 사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 사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 이 권력 구조는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것도 이 사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유학자입니다. 여기에 무슨 그 서양학 하는 사람들은 서양학자들이 하는 것도 그 나름대로 이것을 해가면서 밥 먹고 사는 거야. 유학자들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거죠. 마찬가지, 조선도 마찬가지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어떻게 이제 전개가 되냐면은, 자, 어떠한 그 이해의 틀을 갖고 설명하는가. 말했듯이 이런 그 좀 전에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데 설명하고 변화를 이해하고 미래를 설명하고 꿈꾸는데 동원되는 동원되는 언어, 개념, 논리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겁니다. 이거. 유교적인 유교의 텍스트에서 나와 있는 거기서 그 언어들을 다 헤쳐가지고서 전부 다 헤쳐가지고서 이렇게 그룹으로 딱 나눠 뿌리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에 관련되는 언어를 갖고서 이제 이해하고 설명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자기네들이 하는 그 얘기가 말발에 쓰고 다른 사람들이 사줘야 생존이 가능한 거야. 그죠? 자, 17세기의 그 일본의 유학은 어땠냐면은 조선하고 이제 근본적으로 이게 이제 차이가 되는데 이렇게 요게 유교가 이게 전체를 포함했잖아요. 중국하고 조선은 전체를 포함했어요. 유교 갖고서 인간의 의례도 설명하고 윤리, 도덕, 자기 함량 뭐 이런 걸 다 설명을 했는데 일본이 이게 완전히 판이 다른 거예요. 왜 판이 다르냐면은 의례를 뺏겼어요. 의례를 누구한테 뺏겼냐면 불교한테 뺏겼어요. 불교. 유교는 의례에 전혀 손을 못 대요. 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불교가 그 여기 구성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의례를 완전히 가져가 버렸어. 그러니까 유교가 여기서는 이거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 의례는 손을 떼어야 돼. 이거. 그뿐만 아니라 윤리의 많은 것들도 불교가 가져왔어요. 자기 함량에 많은 것도 불교가 가져왔어요. 거버넌스, 정치 권력에 많은 것도 불교가 가져왔어요. 그럼 유교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나머지 요것밖에 없어요. 요거. 요걸 갖고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 11세기에는 이것을 뭘 갖고 설명했냐면은,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요거를 갖고서 설명을 했어요. 17세기에는. 그래서 어떤 설명을 했냐면은, 요 책들을 보고, 요 개념들을 찾아보니까, 찾아보니까, 요거 갖고서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17세기에 그 일본의 유학자들은 요걸 갖고서 뭘 설명했냐면, 요 거버넌스, 권력 구조가 옳다고, 이상적이라고. 이것이 가장 그 일본한테 바람직한 현상이라는 거를 설명하는 데에 동원을 했어요. 유교적인 용어, 개념, 이해를 동원을 했어요. 뭐냐면, 지금 권력이 지금 새롭게 형성이 됐잖아요, 일본에.
도쿠가와 쇼군 중심으로 한 권력 구도 형성이 됐잖아요.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그 권력 구조고, 거버넌스고, 그 정치라고, 그것이 옳다고, 여기에는 언어들을 동원해가지고 설명을 한 거예요. 하야시 라자네 뭐 등등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권력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 거를 이상적으로 설명해주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반대급부를 주는 거야. 여기서 물질을 주니까 그거 갖고 먹고 사는 거지, 이 사람들이. 이게 7세기의 유교예요, 유교. 이제 그러다가 이게 조금씩 변하기 시작해. 이게. 요 거버넌스 하면 여기에 있는 경제며 이것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변하기 시작하니까 요거 갖고는 더 설명이 안 됩니다. 이거 갖고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거 갖고 어떻게 설명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설명이 잘 안 되니까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못하니까 설명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서서히 그 유학계에서 이제 밀려나기 시작해요. 이거 갖고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변화를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할 것인가. 8세기로 가면은 이때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요 사서가 아니라 오경 있죠, 오경. 요 오경을 갖고서 변화하는 현실, 변화해가는 현상을 설명했어요. 그것이 이제 저희가 오늘 그 보는 오교수라는 사람 등등의 얘기입니다. 18세기에는 어떤 변화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상업하고 농업이 엄청나게 발전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전체 물질 구조가 그 하부 구조가 아주 급격한 그 본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물질 구조의 변화를 요거 갖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요거 갖고 여기서 나오는 개념들 갖고 궁극적인 원리가 이렇고 리가 이렇고 뭐 성이 이렇고 도가 이렇고 이런 것으로는 변화를 설명할 수 없어서 이 유학자들이 어디로 옮겨가기 시작하냐면은 물론 이때도 요 사서를 계속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요 오경을 갖고서 설명하는 오경의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서 설명하는 유학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궁극적인 원리를 갖고서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오경에서 기본적인 개념인 예약 형정을 갖고서 설명을 하려고 노력해요. 예, 악, 형, 정 이것이 뭐냐면 이게 예의, 음악, 형, 그 뭐 처벌하고 이 정치 뭐 이런 것을 이거 뭐냐면 이런 것들이 전부 인간이 만든 제도라는 거죠. 어떤 궁극적인 원리가 있어가지고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인간이 만든 거라고. 여기에 보면 그런 그 개념들이 많이 나와요. 예약 형정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조금 더 발전시켜가지고 그 세상을 설명하는 거는 궁극적인 원리 갖고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 다 인간이 만든 거다. 이 제도로서 설명을 하려고.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제도가 인간이 만든 거기 때문에 인간에 의해서 변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변화. 이거를 이제 그때 용어는 그 자기라고 했는데 자기 사구이라고 일본 말로는 이 사구이 갖고서 자기 갖고서 이 변화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일단의 유학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사서 오경 중에서 오경이 사서보다 더 앞선 거잖아요. 그래서 고대 유학으로 가는 거예요. 고대 유학의 틀을 갖고서 이 현상을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왜 이렇게 물질 구조가 바뀌기 시작하냐 이거를 이해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유교의 그 틀의 변화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제 변화하기 시작했냐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사무라이들이 아까 그 자기 그 도시에 딱 모여 산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농민한테 관여 안 한다 그랬잖아요. 일본의 경제 구조의 기본적인 게 뭐냐면 이 지배계급이 조세권만 갖고 있어요. 조세권. 경작권은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토지의 어떤 소유라는 그 제가 만약에 그 강원도 홍천이 제 고향인데 홍천의 논을 열마지기 갖고 있다 하면은
또는 열마지기에 대한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열마지기에 대한 조세권, 경작권을 다 갖고 있는 거죠. 그죠? 내가 그 땅을 경작할 권리가 있고 경작해서 나오는 그 생산물을 내가 초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야. 그 권리가 이제 토지 수의 개념이 되는데 조선은 양반들이 지방에 살면서 토지의 경작권하고 자기가 생산한 거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조세권이 동시에 갖고 있는 거예요. 양반 지방의 그 토지 소유자들이. 근데 일본은 경작권하고 조세권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뭐냐면 사무라이는 이 농민들이 농토를 경작하는 데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권리가. 분리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조세권이 이 사람들이 많이 생산한다고 많이 뺏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조세권이 딱 고정이 됐어요. 고정, 거의. 처음부터. 이게 이제 정치 권력의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만든 제도인데, 이게 뭐냐면 세율이 거의 고정이 되어 있어요. 고정. 이 세율이라는 것은 여기 땅이 백마지기면 백마지기에 대한 뭐 30%면 30%만 거둬갈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런데 무슨 변화가 일어나냐면 이제 경작권을 소유한 백성들이 이 지배계급의 눈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경작권을 행사해 가지고서 이 경작하는 농토의 그, 뭐야 생산성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높이기 시작했어. 토지를 서로 개간하잖아요. 개간해서 농경지를 확장해. 농경지를 확장하면 확장된 농경지가 이 세금으로 안 잡혀요. 많은 경우에. 그다음에 농업 기술이 증진돼 가지고 생산량이 늘어나. 단위 면적된 생산량이 늘어나요. 근데 세율은 맨 처음에 정해진 것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늘어난 생산물에 대해서 더 세금을 걷어갈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상품 농작물을 재배해요. 이 수익에 더 좋은 그 화폐 농작물을 우리는 뭐라 하냐 황금작물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 무슨 면화라 할지 하여간 쌀보다 더 그 경제성이 높은 작물을 재배해 가지고 시장에 팔기 시작해요. 그런 농민들이 가내 수공업을 해가지고서 이 소득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이 뭐냐면 농민들이 경제의 파이가 점점 커지는데 이 사무라이들은 커지는 파이에서 자기네가 뺏어갈 수 있는 것이 고정되어 있어요. 더 많이 못 뺏어가. 그래서 여기 엄청난 물질 구조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무라이하고 농민들이 서로 분리가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분리가 되는데 이거를 연결해 주는 것이 상공업자들인데 상공업자들이 이 사람들이 필요한 물품들을 이제 판매를 하고 제공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또 재능을 발휘해 가지고서 항상 사무라이들을 이용해 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그 재화를 창출해 간 역할을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요. 그 여기에서 엄청나게 성공한 그 대상인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를. 일본의 그 가장 큰 기업이 도요타잖아요. 도요타의 이거 언제 시작한 기업이냐면은 17세기에 시작한 기업이 17세기에. 큰 기업들이 대개 17세기, 18세기에 시작한 이 사람들이 시작한 건데 엄청나게 부를 축적하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이 피지계배 계급의 이, 이 물질 구조가 팽창하면서 그 이제 구조가 변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그 유교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먼저 이거 갖고는 도저히 설명이 안 돼. 그런데 지배계급 사무라이들은 이거를 가장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자기네들의 정치 그 권력 구조가 아주 이상적이라고 얘기하니까. 근데 이거를 새로운 물질 구조를 변하기 시작한 물질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일단의 유학자들이
여기에서 언어를 뽑아가지고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 근데 조선은 기본적으로 일본하고 차이가 뭐냐면은 조선은 이제 모든 거를 설명할 수 있어요. 주자하게. 그리고 조선은 이 물질 구조가 거의 변화가 없어요. 거의. 이 지배 구조가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조선은 그 지배 구조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게 의례거든요, 의례. 근데 이거를 주자하게 가장 잘 설명할 수가 있어요. 중국 원리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서 물질 구조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주작은 조선 시대가 망할 때까지 계속 지배적인 그 설명 구조가 될 수 있던 거죠. 근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왜 가능했냐면은 양반 지배계급이 토지의 소유권과 이 경작권, 이 도사권하고 경작권을 동시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나라가 이렇게 이제 다른데, 자 19세기로 가면 일본 유학이 어떻게 되냐면은 뭐예요? 19세기 가면은 유교는 뭐 리추얼은 설명을 못해요. 불교가 독점했기 때문에 에틱스 뭐 이런 셀프 디스플린 이런 것도 다 이제 나머지는 요거인데 요거. 근데 점점 더 변해 사회가 점점 더 변하는데 유교의 어떤 개념이나 논리 갖고서 이게 설명하기 점점 더 힘들어져요. 점점 더. 그러니까 유학자들이 유학의 언어를 갖고서 설명을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판을 이제 갈아엎어 버리자고 이해 틀을 바꾸자고 이런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정치 권력의 서술이 시들었기 때문에 유기적인 언어를 갖고서 어떻게 이걸 잘 조작을 해가지고서 그 현상을 설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가야 될 그 변화들을 이제 설명하려고 그 노력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겪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하고 조선, 일본의 유학은 이제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다른 것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일본의 유학은 이거는 다 뺏겨버렸어요. 다 뺏겨버리기 때문에 요거 갖고서 이제 뒤에 좀 해봐야 되는데 요거 갖고 뒤에 좀 서바이벌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점점 이제 변하니까 요거 갖고 뒤에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변하니까 이렇게 이제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큰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그 기본적인 배경이 있으면은 여기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이해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오늘 여기서 이중화 사람들의 쓴 글들이 많은데 이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적합한 것만을 이렇게 뽑아서 갖다 놓은 게 아니고 이거를 첫 번째 사람들이 철학자거든요. 이게 뭐 사상을 하는 사람들인데 저하고는 입장이 달라요. 이 사람들이 그런 사상이나 이런 철학을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이런 그 배경이나 이런 것하고 연결이 그렇게 연결고리가 약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연결을 잘 해가지고 선택을 했으면은 좀 더 더 중요했던 내용들이 전개가 되지 않았을까. 여기에서 발췌해가지고서 반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무슨 뭐 질문이나 유학이라고 철학이라고 검열이 하나도 없는 거야. 뒤에 있는 배경들을 따져보면은 그 뭐 다 기본적인 저희가 이해되는 틀은 그 접근 방법은 뭐 과연 어디에나 적용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네. 제가 소감을 간단하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께 제안하신 요 틀 네. 매우 유용하다. 특히 이제 국가별로 차이, 그리고 시대별 변화, 유학의 시대별 변화,
설명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도 유교 첫 시간에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매우 시사적인 측면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시 생각해 보면은 요거 저 첫 번째 거로 첫 번째 이 다이어그램으로 좀 돌아가 주시겠어요? 맨 처음에 그 맨 위에 예, 조금 전에 거. 응. 예. 여기 보면은 이제 전통적으로 유학자들이 그 유학의 구조를 설명하는 방식과 한편으로는 중복이 되기도 하고 차이가 있기도 해요. 가장 전형적인 게 수기치인, 뭐 내성외왕 이렇게 유학자들은 자신들의 학문을 분류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수기치인하면 자기 함양과 여기 정치 권력이라고 하신 부분, 요게 이제 대응되는 건데, 선생님 견해를 따르자면 의례 부분을 특별히 따로 떼내서 이렇게 보는 것도 좋겠다. 그러면 의례와 정치 권력, 자기 함양 세 개 구조가 되고, 여기 윤리 도덕이라고 하는 게 문제인데, 이 윤리 도덕을 어떤 의미로 쓰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의 everyday life라고 하는 뜻으로 이렇게 쓰면은 뭐 그건 나름대로 또 설정이 가능한데, 이게 어찌 보면은 의례, 정치 권력, 자기 함양 모두에 걸쳐지는, 말하자면 여기 궁극적 원리, 도와 마찬가지의 위상을 갖는 것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이 궁극적 원리가 곧 윤리 도덕이기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걸 없애고 이거하고 이걸 합치면 어떨까? 좀 설명이 좀 더 간편해지지 않을까 하는 이거하고 생각이고, 또 달리 생각하면은 이걸 세 개, 이걸 도까지 해서 네 개 원으로 설명하는 방법 대신 하나를 더 넣는다면 여기 그래서 일상생활 있죠. 일상생활의 영역. 이게 여기 일상생활의 영역은 뭐 밥 먹고 잠자고 똥 싸고 하는 거 그런 것들도 포함하지만 중요한 게 이제 생산과 유통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그런 영역. 이런 영역은 자기 함양하고도 자기 함양의 영역 구별되고 정치 권력, 의례 영역하고도 일정 정도 구별되거나 뭐 중복이 될 수도 있죠. 이렇게 하면은 요거 일상생활 영역으로 바꾸면은 좀 더 포괄적으로 유교가 의도했었던 자신의 대상 영역을 도식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나누는 거고요. 뭐 어떤 유학자들 이렇게 나누는 건 아니고, 이제 제가 이제 그 뭐든지 어떤 대상이 있으면 막 섞여 있을 때는 좀 나누고 그렇게 묶어 놓으면 좀 이야기 간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건데, 사실은 다 겹쳐 있죠. 다 겹쳐 있고, 겹쳐 있는 것이 그 상하로 겹쳐 있고 그 좌우로 겹쳐 있고 뭐 등등 해가지고 실상은 이제 굉장히 이제 복잡하죠. 복잡한데 그 좋은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윤리도덕이라는 게 사회에서 인간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서로 모여 사는 것들 뭐 등등 뭐이기 때문에 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매우 시사적입니다. 일본 유교하고 중국이나 조선의 유교하고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저 틀을 이용하시는 건 매우 시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여기서 주장하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이게 다 이제 언어, 개념, 뭐 논리, 그 맥락, 뭐 이론 이런 등등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 있는 그 기반이 있다는 거죠. 기반이. 이 기반이 인간의 생존하고는 분리될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의 생존하고는. 인간의 생존에서 가장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제 의식주인 거죠. 의식주고 우리가
한 일주일 못 먹으면 안 되잖아요. 의식주, 물질 구조 이런 것들이 이제 기반돼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인간의 생각들이 자기도 모르게 움직이고 방향이 정해지고 이제 그런다는 거죠. 근데 일본 유학자들도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나름대로 그 자기 실현도 좀 하고, 그다음에 뭐 가족이 있으니까 가족도 그 생활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욕심이 있으면은 그 영향력도 좀 행사하고 싶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인간의 욕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가운데 나름대로 이제 굉장히 이제 어떻게 하면은 자기 얘기가 설득 얘기 있게 만들 수 있을지는 고민들을 하고 아직 그 노력들을 많이 이제 하죠. 하는데 이 큰 그림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유학적인 언어를 갖고서 이제 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학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넣고서 논의가 이제 가능하다. 이런 얘기. 근데 같은 요 현상을 놓고서 이 국학자들이나 그다음에 이 불교하고 하는 사람들이나 그 서양 유럽학한 학자들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달라요, 또 상당히. 이제 그것도 중요한 점인데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조선은 되게 주작의 이제 지배적인 형태였고, 그다음에 유럽학이나 이런 거는 이제 서학 이런 것은 뭐 있긴 있었지만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죠. 그다음에 불교는 뭐그 주변으로 이제 밀려났고, 그다음에 국학도 이제 뭐 좀 있긴 하지만 이렇게 쓰진 않고, 이게 뭐냐면은 일본은 이게 이 현상을 바라보고 변화를 설명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그 노력들이 각 분야에서 이루어져요. 혼자가 아니라 이해의 틀이 여러 개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한 도구마가 지배하기 힘든 구조가 돼요. 되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근대로 이어지면서 이제 더 전개가 되기 시작하다가 하나 제국지를 뭉쳐가지고 이제 파국을 맞게 되는데, 그래서 상당히 이제 시점이 다양한 그런 사회였다 이렇게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그 이해의 틀이 복수가 존재했던 그런 사회. 근데 그것이 이 사람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특별히 잘나서가 아니라 그 이 물질 구조가, 이 경제 구조가, 인간 생존의 그 구조가 좀 다양했다는 얘기죠. 다양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살면서 자기네가 그런 현실 속에 살면서 자기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하나 갖고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설명도 하고 저런 설명.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디스코스가, 이해들이 존재했던 그런 시대다. 이제 그런 면이 그 일본이 이제 근대로 넘어가는데 좀 유리했던 거예요. 다른 나라보다. 잘 나가다가 이제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파국을 맞게 되는데, 이제 그런 때까지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하나 네. 더 설명을 듣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신분 구별한 거 네. 있죠? 네. 보면 조카마치 이 그림 나온 것도 좋고요. 아니야, 여기 말고 요거요. 네. 이제 오늘 대상 인물들 이제 오기소라 있고 다음 인물들부터는 이 존인 출신들 존 출신 유학자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조선이나 저 중국의 경우하고 매우 다른 측면이에요. 존인의 존재라고 하는 거. 근데 도시는 어느 도시나 상인들이 있습니다. 상인들이 있고 중국은 물론이고 조선의 경우에도 부분적으로나마 상인이 존재했죠. 근데 어느 책을 보니까 여기 일본의 존인 사상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이게 뭐죠? 한사이 지역 출신들이에요. 교토나 아니면 오사카 출신들입니다. 애국 출신들이 없어요.
에도야말로 좀 훨씬 더 큰 도시였고 당연히 상인들이 많았을 텐데 그거 왜 그럴까 봤더니 거기 에도 출신 상인들은 후다다시라고 해서 완전 막부의 위탁을 받아서 뭐 이제 목록미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막부 권력에 종속되어 있는 정도가 심했었던 그런 상인들이었다라는 거죠. 이건 마치 조선 시대의 서울의 시전 상인들의 존재와 비슷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로운 존인, 존인의 자유로운 사고방식, 그리고 이제 근대 자본주의 형성 과정에 기여했었던 존인, 이거는 보니까 간사이 지역 을 중심인 것 같아요. 이런 점들과 지역마다 차이가 좀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 보시기에 어떤지.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거를 이제 보면 돼요. 모든 그 조카마치 도시가 다이묘가 있고 그다음에 사무라가 있고 상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동경은 여기 쇼군이 있고 쇼군이니까 이제 엄청나죠. 그다음에 여기 사무라가 있고 상인들이 이제 있는데 그래서 에도도 조카마치죠. 그다음에 그런데 요 교토하고 오사카하고 나가사키는 조카마치가 아니에요. 왜 조카마치가 아니냐면은 첫 번째 교토는 이게 어떤 한 그 다이묘가 지배하는 도시가 아니라 이게 천황이 있잖아요. 천황. 귀족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교토는 예외인 거예요. 이 조카마치가 될 수 없고. 두 번째 오사카는 이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카마치였잖아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그 아들이 히데요리인데 히데요리를 1615년에 이제 그 제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도요토미 계의 사무라이들이 그 오사카에 있었는데 그때 제거하고서 요 사무라이들을 전부 쫓아냈어요. 빼버렸어요. 그러고서 그 빈자리를 뭘로 채웠냐면 상인들을 채웠어요. 상인들. 왜 상인을 채웠냐 하면은 이 오사카가 상업도시가 된 거예요. 상업도시가 됐는데 어떤 상업도시냐면은 전국에 그 다이묘들이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는데 다이묘들이 1년은 에도에 와서 살고 1년은 자기 지역에 가서 있어야 되는데 자기 가족은 전부 에도에 살아야 돼. 에도에 볼모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럼 전국에 그 다이묘들이 자기 가족하고 자기 가신들 많은 부분이 에도와 있고 뭐 등등 해가지고서 그 돈을 그 생활비나 이런 거를 대기 위해서 지방에서 쌀을 자기네가 이제 갖다가 어디서 파냐면 전부 오사카에서 팔아요, 오사카. 그래서 거기서 오사카에 팔아가지고 그걸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현금을 갖고서 에도에 보내가지고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사카가 이 전국의 쌀의 그 교역 장소예요. 그래서 엄청난 게 이제 상업 도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오사카는 사무라가 거의 없고 상인들이 거의 상인들. 특이한 도시고, 나가사키는 이것도 조카마치가 아니라 여기에 중국하고 오란다, 그 네덜란드 상인들이 이제 무역하러 오는 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그 다이묘가 없어요. 그 상업 도시예요. 그래서 이 세 군데, 교토, 오사카, 나가사키를 그 에도 그 쇼군이 직할 통치를 해요. 직할 통치. 그 직할 통치를 한 거의 방식은 자기의 그 관료 중에 하나씩 임명을 해가지고 보내요. 보내서 이 사람들이 그 도시를 그 통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은 사무라이가 거의 없어, 사무라이. 그래서 그 사무라이가 없으면 농민도 없고 그냥 거의 다 상인인 거예요, 상인. 그래서 이 세 군데는 교토, 오사카, 나가사키는 상인만이 있는 도시인 거예요. 그래서 활기가 있죠. 이 사무라이들이 이제 없으니까. 걔가 약간 자유롭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그 상인들은 이제 물론 그 엄청나게 부를 축적한 상인들도 많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그 공부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학자가 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학자가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경제적 기반이 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에도, 교토, 오사카는 그 세 도시는 아니, 아니, 교토, 오사카, 나가사키는 특별한 도시입니다. 이게. 특별한 도시. 나가사키는 유럽학, 그 오란다학이 이제 여기서 시발점이 됐던 데고, 그래서 그 일본의 큰 상인들이 다 시발점이 어디냐면 교토하고 오사카예요. 먼저 교토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한 개 네, 물어볼까요? 네. 늦어서 미안합니다. 저 안녕하세요. 네, 들어가가지고 헤매다 뭐 어떻게 들어왔는데 네, 잘 들었는데요. 한 가지 물어볼 게 네. 김봉진 교수 있잖아요. 네, 김봉진 교수. 예, 예. 그분의 그 주장에 의하면 네,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그 학문은 병학이래요. 분자 병자, 병학. 네, 그게 가장 중요한 학문으로 여겨졌는데 그 주자학이라든가 유교도 결국 병학을 그 합리화하는 데 쓰여졌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충성 같으면 그게 충성이 무슨 절대적인 어떤 가치로서의 충성이 아니라 주군에 대한 그 충성으로서 싸움을 잘하게 하는 그 이념으로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고 네, 두 번째 이제 그 도쿄 그 오사카 그 나고야가 아니라 뭐죠? 나사키. 네, 근데 뭐 보통 여기 사람들 얘기가 그 동양 사람들은 오사카 사람들을 좀 무시한다는 걸 얘기했는데 네, 이게 어떻게 돼서 그런지 네, 그 연원 같은 게 뭐 네, 사실인지 혹은 그렇다면 왜 그런지 좀 알고 네, 싶은데. 네. 두 번째 질문부터 제가 제 느낌을 말씀드리면은 이 일본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도시가 교토하고 오사카하고 동경이잖아요. 그죠? 예, 이 세 도시 중에서 가장 프라이드가 높은 주민들의 프라이드가 높은 데는 교토고요. 교토. 예, 그 교토는 뭐 이제 이유가 있죠. 옛날부터. 그래서 하도 프라이드가 세서 다른 데에 살던 사람이 교토 가서 못 산대요. 어, 그 재미있는 그 일례로 제가 교토에 1년 있었는데 거기 이제 그 연구소에 동경대학에서 교수님이 한 분이 이제 오셨어요. 그 동경대학을 떠나서 그 연구소에 오셨는데 자기가 그 동경에서 자라가지고 동경에서 학교 다니고 동경에서 식생활하다 교토로 처음 오는데 그 새로운 동네에 가니까 그 적응을 좀 하려고 이 교토에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교토의 문화 등등 해가지고 한 1년 넘게 이제 연구를 하셨대요. 책을 좀 모으고 뭐 사람들하고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이제 그 마지막 그 결론이 뭐냐면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교토인이 안 된다고 음, 될 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대요. 교토 음,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그런데 오셔가지고 이제 이따 정리를 하셨는데 결국은 떠났어요. 음. 그 증명이 됐어요. 교토에서 그 텃세 가득 세갖고 그다음에 교토에 그 말투가 다른 거예요? 네? 이 말씨가 다른 거예요? 교토 사람. 말씨도 다르고 이제 약간 생활 습관이 달라요. 생활 어, 습관. 그 남녀의 감정도 좀 다르고. 근데 교토는 또 하나 재밌는 게 교토에 진짜 교토가 있고 가짜 교토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은 도시와 도시가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쫙 펼쳐져서 교시가 가는데 진짜 교토는 어떤 게 진짜 교토냐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교토에 이제 그 자기의 본부가 있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교토에 경계선을 만들었어요. 경계선을 흙으로 돌이 아니라 흙으로 그 담을 싸가지고서 교토의 경계를 만들었어요. 음, 근데 그 안에가 진짜 교토인 거예요. 그 안에. 어, 그래서 재미난 게 어, 그
무슨 사치마가 아니라 무슨 이름이 좀 왔네. 하여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네.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교토에 있는 회사에 이제 근무했었는데 회사에 근무했었는데 노벨상을 받았어요. 받고서 자기 이제 감상을 얘기하는데 농담을 하나 했어요. 나는 진짜 교토 사람이 아니라고. 무슨 얘기야? 당신이 지금 주소 교토하냐? 우리 집이 그 돌로 만든 경에서 바로 바깥에 있대. 그래서 되게 교토 사람이 아니라고. 서울의 서울경을 문안의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네? 서울에서는 문안 사람. 사대문안의 사람이요. 네. 그 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강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사카는 이 상인들의 도시였잖아요. 히데요시 이전에는 조그만 도시였었는데 히데요시가 와가지고 크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상인의 대시가 됐는데 그래서 오사카는 이 칼을 갖고서 왔다 갔다 하면서 위에서 때리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지멋대로 전부 지멋대로. 그래서 일본의 어떤 도시 가도 이 사람들이 그 교통신호 같은 거 잘 지키잖아요. 유일하게 안 지키는 동네가 오사카예요. 오사카. 막 건너가. 그래서 어떤 그 자의적인 좀 분위기가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그 지역적인 그런 좀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병학은 이게 지금 이 유교라는 게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이 뭘 하든 간에 일본서 유교 갖고 떠들 수 있는 거는 의례는 못 떠들어. 이게 뭐 불교거니까 일체. 비난은 할 수 있어요. 불교하는 의례 나쁜 놈들이라고 비난을 하는데 의례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는 얘기를 거의 못 하는 거예요. 해봤자 그냥 공리공담이고 이 유학자들 할 수 있는 것들이 요 정치 권력, 경제 요건데 정치 권력, 뭐 행정 이런 걸 얘기를 하려면 사무라이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무라이가 지배 계급이니까. 근데 사무라이가 기본적으로는 그 군인이잖아요, 군인.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이 병학, 그 밀리터리에 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합니다, 모든 사람들. 근데 굉장히 조심해야 돼. 이거 잘못 말했다가는 그 철퇴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되게 좀 빈말이 많아요, 빈말이. 뭐 이상화시키고 그다음에 뭐 아주 아첨도 하고 뭐 등등 해가지고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병하고 늘 있었는데 근데 그것이 이렇게 뭐 심각하게 영향을 줬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이제 그렇게 가다가 조금씩 변화가 있는 게 뭐냐면 요때부터 18세기 그 말부터 이 사무라이 얘기하다가 그때부터 뭐가 오기 시작하냐면 유럽이 오기 시작해. 유럽. 유럽이 와가지고서 요 와서 도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맨 처음에 러시아가 이제 오고 이제 그러다가 19세기로 가면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이 미국도 오고 근데 그다음에 나중에는 그 유럽에 열강들이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유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 병학을 얘기하는데 이 병학의 내용이 바뀌어요. 바꿔가는데 그 병학의 내용이 뭘로 바뀌냐면 이 국경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국가의 안전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서구 열강의 침입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군사력을 증진할 것인가. 그래서 병학이 이제 여기서는 진짜로 실제적인 병학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 그러다가 이 병학자들 전문가 그룹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메이지 그 유신에 이제 굉장히 큰 공헌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 병학만을 전문적으로 해서 무슨 연구를 하냐면 어떻게 우리가 포를 더 큰 포를 더 활약이 좋은 포를 만들 수 있을까? 군대를 어떻게 조직할 수 있을까? 그래서 포를 만들려면 그 철을 생산해야 돼. 철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철을 생산할 수 있을까? 뭐 등등 해가지고서 그 여러 가지 이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메이지가 유신이 일어나기 전부터 그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다이묘들은 유학생을 유럽에 보내기 시작해요. 유럽에 병학을 배우러. 그래서 병학의 내용이 변질되면서 보다 본격적으로 현실하고 접목된 것이 이 19세기 한 중반, 19세기 초반까지는 병학 잘못 얘기했다가 처벌받고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네가 건방지게 국가의 안전을 얘기한다고 그래서 술퇴맞고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19세기 중반 이후로 가면은 뭐 이 사람들이 상당히 영향력을 이제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사무라이의 무슨 뭐 윤리라 할지 그 사무라이의 무슨 뭐 예모라 할지 뭐 이런 등등이 아니고 진짜 그 군사력 증강에 대한 그 디스코스가 이루어지는데 그때에 그 유럽 학과를 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유학을 했던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학자들이 영역이 상당히 넓어요. 뭐 자연의 식물, 농업 얘기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사회 얘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국가의 안보 이런 거 얘기하는 등등 시작해가지고 이제 많은데 여기 그 철학 책에 발췌되어 있는 글들의 대부분 되게 정치, 사회, 현실 요에 대한 그 얘기들을 중심으로 그 많았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저기 제 질문 하나 더 해도 될까요? 네. 그 비디오가 너무 화면이 좀 너무 흐릿해가지고 좀 약간 이상해가지고 화면 비디오 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하민 선생이 그 일본의 그 계급에 의해서 주거에도 분리돼 있다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근데 굉장히 그 중요한 지적인데요. 그 중에서 3%에 해당하는 귀족, 피차별 민족, 그리고 그 브랑민, 뭐 에따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지금도 이 3% 귀족, 피차민, 브랑민이 한국에서는 백정하고도 비슷하긴 하지만 일본은 훨씬 강도 높게 일본 사회에 음습한 타부로 지금까지도 일본 사회에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다면 이 브랑민은 그 유학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을 규정하고 그리고 양면 동전의 앞뒤면으로 해서 대부분 이제 일본의 야마구치 마사오라는 민족학자 등은 일본의 친황제를 지지하는 밑에서 지지하는 구조로서의 불황민, 백정을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그 불황민 제도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 역사가 깊고 그리고 일본 사회에 굉장히 음습한 그 타부를 굉장히 반영하고 있고 현재도 살아 있습니다. 그게 근대를 통해서 쭉 있었는데 이 유학자들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봤는지 철저하게 타로 살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그 교토 오사카에 가면은 주소를 대면은 이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을 살아왔던 지역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오사카나 교토에서 큰 학술 대회나 무슨 대회를 해서 주소를 적는 난이 보통 있는데 주소를 적지 않도록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혹시 그 중에서 그 불황민들 출신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좀 이야기가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모 진리교가 일본 사회를 휩쓸었죠. 굉장히 근데 오모 진리교의 많은 인원들이 브라ಹ민 출신이었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모 진리교에 대한 수사를 철저하게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브라민들의 역사 그리고 일본 사회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아킬레스건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생각한다고 이렇게 그런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피차멸 그 브라민들을 유학자들은 어떤 식으로 보고 있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세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학자들은 거의 얘기를 안 해요. 그 불편한 건 얘기 안 해요. 그리고 유교 갖고 설명이 안 될 수가 없는 거는 그 언급을 거의 안 합니다. 이게. 그래서 유학자들이 이 피차배민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 찾아보기 힘들고요.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하면 유교의 언어 갖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응? 설명이 안 되는데 그거 갖고 괜히 그거 해봤자 얻을 게 없어요. 그래서 안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귀족 피차민을 같은 데 묶었냐면 이 사람들은, 이 둘은 그 동전의 앞뒷면 관계예요. 왜 앞뒷면 관계냐면 그 앞뒷면 관계가 일본의 고대부터 이제 형성이 되어 오는데 이 천황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이 피차민은 이 브라키메 때 이런 그림자가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내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처음부터 형성이 되어 왔기 때문에 색으로 얘기하자면은 이 천황과 귀족은 그 신도식으로 얘기하면은 하얀색으로 표상이 돼. 하얀색. 가장 깨끗하고 순수한 것. 그다음에 거기에 반해서 이 브라హ민은 좀 수고요. 에타, 특히 에타가 이제 고대부터 한 건데, 에타라는 게 애자가 뭐냐면 이게 더러울 애자거든요. 이 더러움이 많은 거예요. 더러움이 많은 거. 이 사람들의 색은 뭐냐면 까만색이에요. 까만색. 그래가지고 복장도 까만색이에요. 고대부터 기본적으로. 이 귀족들은 의식을 할 때는 다 거의 다 흰색입니다. 흰색. 그래서 흑백이 그 흰색만 전부 있으면 흰색이 아니잖아요. 검은색이 있어야지 흰색이 빛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둘은 서로 공생관계예요. 일방적으로 침탈을 받고 일방적으로 억압을 받는 게 아니라 요 에타나 이 검은색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이 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이리 채이고 발로 채이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의 삶의 그 공간이 이렇게 형성이 됐고 그런 공간이 그 보호가 됐어요. 보호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지배를 생존할 수 있는데 이제 그거를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요거 역. 요 에따나 신인이나 이 피차벨민이 여기에 의해서 구별이 되는 거지 무엇보다도 다른 거에서 구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회에 있는 더러움을 제거하는 사람들이에요. 더러움을 제거하다 보니까 자기 몸에 더러움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에따가 되는 거예요. 에따가.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그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자기의 거주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분리가 되어 있지만은 외부의 지배를 안 받습니다. 외부의 지배를 안 받아요. 거의 100% 자율이에요. 자율. 그래서 에따나 브랑민이 살고 있는 지역은 그 지역을 지배하는 그 브랑민의 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인의 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장은 그 경제력이 어떤 경우에는 사무라이보다 훨씬 더 센 사람도 있어요. 사무라이보다. 그리고 그 행차할 때는 몇십 명 딱 끌고서 행차를 해요. 그 야쿠자가 대장이 갈 때는 야쿠자 똘만 애들이 쫙 몇십 명 따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 손을 못 대, 손. 다른 사람들. 그래서 하는 역할이 다르지. 이 사람들 농민이 무슨 뭐 관여를 한다? 그 있을 수가 없어요. 사무라이도 손 못 대요. 이제 그렇게 이제 기능이 규정이 되고 형성이 되어서 독립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일본 사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각 이 집단들이 서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분리. 서로 관여를 안 해. 그러니까 질문. 예, 얘기가 나온 김에 예. 브랑민, 신인, 에타가 서로 같은 겁니까? 아니면 직역이 달라요. 다릅니까?
좀 달라요. 그 달라요? 신인은 예컨대 그 애도의 동경에 그 범인 잡아들이고 어, 질서 유지하고 길거리 청소하고 그다음에 그 떠돌아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들, 떠돌아다니면서 예능하는 사람들, 노래하고 댄스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통제하고 이런 역할을 했어요. 신인. 신인은 에타는 거기다가 뭐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 가죽 관계에 일을 하는 사람들, 동물의 가죽. 어, 왜냐면 동물의 가죽 제품이 많잖아요. 그죠? 그 백정하고 비슷한 거네요. 그 백정하고 비슷하죠. 비슷한데 백정은 도살아가지고 이제 고기를 팔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고기 팔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동물의 사체를 수거를 하다가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서 가죽을 처리해서 물건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물건을 만드는 게 뭐 그 사무라이 시대니까 방어복 있잖아요. 방어. 어, 그다음에 칼을 때 칼에 쓰는 그 가죽들이 있어요. 또 어. 실집도 있고 그 등등 아주 가죽의 수요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그래서 조선의 갑바치가 그 하천민이었습니다. 갑바치가 가죽 다루는 사람들이. 그리고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가죽이 워낙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조선에서 이 소를 엄청나게 수출을 합니다. 일본에. 소 가죽을. 그다음에 불황민은 대체는 농촌에 사는 사람들인데, 농촌에 사는데 주로 농업을 많이 했어요. 이 사람들 농업을 하면서 그 사냥을 한다 할지, 그다음에 그 약간의 에타 일을 좀 하던 할지, 약간 좀 섞여 있어요. 섞여 있으면서 나중에 점점 가면서 요 불황민이 이 전체를 아우르는 용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많이 지역에 따라서. 근데 요 신인만 해도 신인의 그 에도 지역을 전체 에도하고 에도 주변을 관장하는 신인, 요 사람의 그 가장 우두머리는 다이묘 같아요. 다이묘. 그 단자몽이라 그래가지고 그 단자몽이라는 이름이 대대로 내려가고 이 사람이 그 수입이 조그만 다이묘 있잖아요. 하타모토라는 그 다이묘 약간 밑에 있는 정도 급의 수입이 있어요. 수입이. 그 대단한 권세가 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리고 이 신이나 에따나 이런 사람들도 이 전국을 전부 나눠가지고서 자기 테리토리가 있어요. 자기 테리토리. 그래서 이게 그 재미난 구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거 전체를 아우르는 그 워드가 역입니다. 역이 다르고 하는 역할이. 참고로 음, 이윤석 선생님의 질문과 관련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유학자들의 신분관 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데 저 공자 시대부터 끝까지 유학자들의 사고방식 속에 치자와 민 사이의 구별 이건 음, 분명히 음, 존재했습니다. 그 민은 통상적으로 이제 양인이라고 하는 신분적으로 양인이라고 하는 의식이 확립되죠. 특히 이제 송나라 때 가면은 뭐 알려지기로는 송나라 때는 이미 이제 신분제가 완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때 말하는 신분제라는 것은 혈통에 의해서 대대로 그 직역이 고정되는 것 이게 이제 신분이죠. 산업공상이라고 하는 건 이제 송나라 때 오게 되면 이제 단순한 직역의 의미를 갖는다. 농사일을 하는 사람, 뭐 장사일을 하는 사람 등등 이렇게 직역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해석이 돼요. 근데 이제 조선에 오면 문제가 됩니다. 조선 초기부터 송나라 이제 유학을 받아들이는데 지배계층이 송나라 유학을 자기 이념으로 삼죠. 근데 조선 사회에는 오래전부터 노예제가 존재했어요. 음. 이 노예제는 조선 말기까지 계속 사회의 논란거리가 되죠. 이거 이제 유교 이념하고 조선의 노예제의 존재라고 하는 거는 서로 배치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일부에서 문제 제기를 계속해요.
거기에 이 다수의 유학자들이 유학자들의 답변은 어떤 거냐면은 조선 초기에 양성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거론이 되는데, 양성진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 노예제 문제는 조선이 국속이지 나라의 습속이지 성면의 말씀하고는 상관없는 거다, 이런 얘기죠. 조선 사회가 오랫동안 안정되어 왔었던 것은, 이제 중국은 한 대략 200년가 단위로 해서 이제 조대가 계속 교체가 되는데, 조선은 통일신라 이후로 단 3개 왕조가 조선 초까지 있었을 뿐이잖아요. 이렇게 안정되어 있었던 건데, 안정되어 있었던 건 바로 노비가 존재했기 때문에 4대부가 존재할 수 있었고, 거가 세족이 존재할 수 있었던 거죠. 거가 세족이 존재했기 때문에 왕조가 튼튼했던 거다, 이런 식의 논리를 제기하죠. 말하자면 유교의 이념 자체에서 신분제를 옹호하는,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논리는 없어요. 근데 유교 사회에 신분제가 존재했던 거죠. 그러니까 유교 논리의 틈새 속에 신분제가 존재해 왔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좋은 지적입니다. 자, 그러면 한 5분 쉬었다가 우리 책을 읽어야 되잖아요. 책을. 조금 쉬었다가 책을 읽기로 하죠. 2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